쥐지 않고 쥐는 법. 삶이 쉬워지는 힘 빼기의 기술. 칼을 내려놓아라.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요? 계속해서 시험을 예로 들자면 나 시험 망쳐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먹으면 편해질까요? 자네 정말 시험을 망쳐도 되나? 아니요, 잘 보고 싶은데요. 시험을 칠 때 잘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못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지만 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걸요.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공부하게. 다만 긴장하지 말게나. 에이, 그 두 개가 한 세트인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영감님이 빙긋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자네가 말한 시험 망쳐도 괜찮다는 말부터 들여다보지. 자네는 최근까지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네. 전전긍긍하는 자네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자네에게 취업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다 쳐보세. 그 말을 들은 자네 마음이 어떨 것 같은가? 정말로 편안해질 것 같은가? 글쎄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불안하던 마음이 당장 편안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자네를 만날 때마다 취업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게.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아지겠는가? 오히려 불편하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왜일까? 글쎄요. 제가 성격이 좀 모나서 그런가. 자네가 괜찮다 괜찮다 하고 가장 많이 말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니 가장 힘들 때 그랬어요. 정말 괴로울 때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고 외쳤으니까요. 그럼 자네의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결국 지금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는 뜻이로구먼. 그 말이 맞았다. 괜찮다는 말을 가장 많이 찾은 때는 문제나 걱정거리가 내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을 때였다. 나는 양 발목을 문제에 휘감긴 채 발버둥 치면서 괜찮다, 나는 지금 괜찮다 라고 부르짖은 셈이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사실 진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까봐 두려울 때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나 마트에 화장지를 사러 가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아이러니하게도 괜찮다는 말은 결국 현재 괜찮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세. 정말 괜찮으면 괜찮다고 되뇌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만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진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떤 일에 맞닥뜨려 두려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는걸요. 그렇네. 자네 말대로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지. 두려움이 생길 때는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렇다면 말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칼에 한번 비유해볼까? 좋습니다. 자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공포, 불안 등 자네가 없애고 싶어하는 온갖 것들이 도사리고 있네.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자네가 말이라는 칼을 휘두른다고 해보지.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처음에는 자네도 칼을 휘두르지만 확신이 없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칼을 휘두르는 기술이 노련해져
두려움, 공포, 불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자네는 비로소 칼을 내려놓고 승리를 확신하네. 자, 그렇다면 자네는 칼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지? 언제 다시 두려움과 불안이 고개를 쳐들지 모르니까요. 항상 칼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 걱정, 긴장, 이 모든 감정에는 끝이 없네. 수를 헤아릴 수도 없게 끝도 없이 몰려오는 적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 너무 끔찍한데요? 평생 칼을 휘둘러야겠군요. 적이 덮쳐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칼을 벼르는 것과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적이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것. 즉, 불안이나 공포가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당연히 후자죠. 적이 언제 덮쳐올지 모르니 항상 불안해하면서 칼을 준비하는 것과 아예 칼이 필요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 정말 괜찮은 상태는 괜찮다는 말을 넘어선 상태일세. 괜찮다는 말이 지워진 상태가 진정으로 괜찮은 상태라네. 말로 괜찮다고 뇌까리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하는 그 언어의 감옥에서 나온 상태. 적을 겨누는 칼 자체가 필요 없는 그 상태 말이네. 칼이 필요 없는 진정한 평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나는 시험 망쳐도 괜찮아 라고 말해도 결국 언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 소용이 없는 거군요. 저 말을 한다는 자체가 괜찮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니까요. 그렇지. 제대로 이해했구먼. 그렇다면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두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이야기해 볼까? 좋습니다. 영감님이 파놓은 모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째 이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에 점점 더 흥미가 느껴졌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는 언제일까? 당연히 나한테 없는데 너무 갖고 싶을 때죠. 돈 벌고 싶은데 직장이 없으니 취직하기를 원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애인이 없으니 멋진 애인을 원하죠. 나에게 이미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확한 답변일세.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지.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말은 곧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군. 그런가? 맞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 그 무엇에 자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대입시켜 보게. 마음속에서 결핍감이 느껴집니다. 남들한테는 있는데 왜 나에겐 없을까?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진짜 내 차례가 오긴 할까?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남들과 비교하면 열등감도 느껴지고요. 바로 그 생각과 느낌 때문에 자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네. 생각과 느낌 때문이라고요? 외모, 학벌, 돈, 인맥 같은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과 느낌 때문에요? 자네, 생각한 대로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책이나 TV에서 수없이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지겨워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이겠죠. 좋은 생각해라, 하면 된다, 뭐 그런.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세.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말일세.
그 말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애타게 원해왔어요. 그렇지만 잘 되지 않았죠.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원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요? 아까 무언가를 원한다는 말은 곧 나에게 그 무엇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거라고 자네도 동의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럼 자네가 애타게 원했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인정한 셈이 되겠군. 그럼 제가 취직을 간절하게 원한 것은 나는 직장이 없어, 나는 직장이 없어 하고 힘껏 소리친 셈인가요? 정확히 자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나. 그동안 계속 취직이 안 됐지. 띵, 큰 종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혹시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괜찮다라는 언어의 감옥과 비슷한 논리인가요? 괜찮다는 말은 결국 괜찮지 않다는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원한다는 말도 속뜻은 나에게 없다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자네 가끔 보면 참 똑똑하군. 영감님이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러면 왜 걱정하는 건 걱정하는 대로 될까요? 괜찮은 것은 괜찮지 않은 것이고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않은 것의 다름 아니라면 왜 걱정하는 것은 걱정하는 대로 되죠?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네 취직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 취직될 생각에 설렜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걱정도 안 하죠. 앞으로 계속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마음 졸였죠. 말과 속마음이 그대로 일치하는구먼. 취직 안 될 거야. 취직 안 될 거야. 잠재의식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당연히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자네가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라고 불안해하면서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원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결핍에 집중하는 것. 모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외치는 것이나 똑같네. 자네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외치고 마음먹으면 1 더하기 1은 3이 되는가? 언어와 거짓 생각을 뛰어넘게 그 너머의 잠재의식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잘 들여다보게. 마음의 공식은 잠재의식에 맞추어 작동하네. 쥐지 않고도 쥐는 법. 선생님,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없애나요? 허허, 마음은 절대 없앨 수 없네. 왜 마음을 없앨 수 없는 건가요? 사람은 본디 생각하는 존재일세. 자네는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 그렇다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 즉 생각 때문인데 인간은 단 한순간도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생각 자체를 없앨 수 없다고 하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질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원한다는 것이네. 살아있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당연하네. 물을 마시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하지. 제가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원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 어떠했나를 봐야 하네. 자네는 취직하기를 간절히 원했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없이 취직하기를 원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았을 테고요. 내 말이 그 말이네. 원하게, 그렇지만 원하는 것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선생님,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생각과 느낌을 없애라는 말씀인가요? 좀 전에 생각은 없앨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허허, 내려놓는다는 말은 없애라는 말이 아닐세. 영감님은 탁구공 하나를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 이 탁구공을 소원이라고 해보세. 탁구공을 손으로 잡아보게. 나는 탁구공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건 자네의 소원이니 떨어뜨려선 안 되겠지? 탁구공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더 쥐었다간 탁구공이 찌그러질 것 같았다. 나는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지 꽉 쥐라고는 하지 않았네. 탁구공을 쥔 소나기의 힘. 그게 바로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네. 그런 상태에서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있겠는가? 애타게 원한다는 것은 소원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네. 결국 소원이 찌그러져 버릴 정도로 말일세. 영감님이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나는 쥐고 있던 탁구공을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이렇게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느낌을 버리거나 지우는 것이 아닐세. 자네는 탁구공을 아예 손에서 내려놔 버렸네. 이것은 소원 자체를 내려놓은 것이네. 어렵네요. 탁구공이 소원이라고 하셨고 소나기의 힘이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냥 소원 자체를 놓아버려야 한다고 말이야.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무시하고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하냐고 묻지. 소원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나요? 소원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네. 살아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큰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얼마든지 품을 수 있네. 더 큰 소원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지. 다만 그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분명 돌아볼 필요가 있네. 욕심이고 집착이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원은 그대로 두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나는 다시 탁구공을 움켜쥐었다. 소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탁구공을 둘러싼 소나기의 힘. 탁구공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살짝 풀어보았다. 힘을 조금 더 풀어보았다. 쫙 펴진 손바닥 위에 탁구공이 있다. 내 소나귀에는 힘이 전혀 없었다. 영감님이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이제 알겠는가? 쥐지 않고도 쥐는 법을. 몸의 긴장이 곧 마음의 긴장. 자네는 지금도 꽉 쥐고 있네. 제가요? 나는 양 손바닥을 들어 영감님의 눈앞에서 펼쳐 보였다.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데요. 손으로만 쥐는 게 아닐세. 자네 어깨가 아주 꽉 쥐고 있구먼 그래. 어깨? 어깨를 인식하는 순간 어깨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그제야 느껴졌다. 통증 때문에 이마살을 가볍게 찌푸리는 나를 보고 영감님이 빙긋 웃었다. 어깨가 그렇게 뭉쳐있는데 전혀 몰랐군. 네, 툭 하면 어깨가 뭉쳐서요.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그럼 이제 어깨가 느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려놓게. 어깨 통증을 내려놓으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내려놓죠? 토끼 간처럼 어깨를 탁 갈라서 통증을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 탁구공도 아닌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나를 보며 영감님이 허허 웃었다. 그러면 어떻게 쥐었나? 태어날 때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나? 영감님 말씀이 맞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아기들은 없지 않은가. 아기들 몸은 식빵처럼 말랑말랑하다. 그렇다면 내 어깨 통증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학생 때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늘 어깨가 아파서 고생했으니 이게 신체의 일부처럼 꽤 오랜 시간 함께한 것은 틀림없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깨 통증이 생긴 것 같은데요? 어깨로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어깨가 굳나? 네? 그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쉽게 뭉쳐서 을에 그러려니 했다. 나만 유별난 게 아니라 친구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다들 그런 줄 알고 지냈다. 그런데 정말로 왜 이렇게 어깨가 굳었을까? 어깨 통증은 자네가 만든 것이네. 외부의 어떤 힘이 가해져서 아픈 게 아니라면 자네 내부에서 생긴 것 아니겠나. 자네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깨 통증이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통증을 스스로 만든 것이네. 제가 통증을 만들었다고요? 정확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만든 거지. 그게 바로 스트레스의 정체랄 수 있네. 그것은 계속해서 자네의 단단한 어깨 같은 굳은 몸들을 대량 생산해내고 말이지. 그렇다면 결국 마음 때문에 몸이 아픈 거라는 뜻인가요? 자네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들어봤겠지? 왜 누군가를 질투하는데 배가 아픈 걸까? 생각해보니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네요. 시기심 때문에 정말 배가 아픈 적도 있었고, 분노 때문에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한 적도 있었어요. 머릿속의 생각과 몸의 느낌은 별개의 것이 아니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몸의 고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생각과 몸이 하나란 말씀이세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 머리가 쭉 뼈 서는 것. 발표하러 사람들 앞에 서면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는 것. 부끄러운 상황에서 얼굴이 돌연 빨개지는 것. 이런 현상은 모두 생각에 몸이 동일시 된 것이네. 자네 어깨는 평소에도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나? 평소에는 사실 잘 모르고 지내죠. 조금 전만 해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 어깨가 굳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럼 굳은 어깨가 풀어지는 순간은 경험한 적이 있나? 목욕탕에 가서 온탕에 몸을 담그면 어깨가 그간 얼마나 뭉쳐 있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굳은 근육이 말랑말랑하게 슬슬 풀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뜨끈한 온탕에 몸을 담그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금세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실제로 어깨가 풀린 것처럼 노곤한 느낌도 들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생각 때문에 몸이 긴장되었으니 생각을 내려놓으면 몸의 긴장도 풀어지지 않겠나? 평소에는 단단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온탕에 몸을 담그는 순간 슬그머니 풀어지는 것처럼 말일세.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내려놓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탁구공처럼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정말로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나?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나는 눈을 끔뻑였다. 바로 자네의 몸 말이네. 몸이요? 생각 때문에 몸의 느낌이, 그러니까 긴장이 유발된다는 것에는 자네도 동의했지. 그렇다면 몸은 무엇이겠나?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의 집합체 아니겠나? 눈에 보이는 생각의 덩어리 말일세. 생각의 덩어리가 제 몸이라고요? 자네의 굳은 어깨는 곧 자네의 경직된 마음의 다름 아닐세.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반대로요?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자연히 생각의 긴장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면 몸의 근육을 푸는 걸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하네. 몸의 긴장을 푸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공식이지. 스스로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기술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는 데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 세상 사는 데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너무 과장된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보게. 인간은 살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할 수밖에 없네. 아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 원하는 것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 즉 긴장이라고 하셨죠. 그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면 된다고요. 잘 기억하고 있군. 좋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가 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의 집합체가 바로 몸일세. 그렇다면 몸의 긴장을 풀면 자네의 생각과 느낌도 풀리지 않겠나? 긴장 없이 아주 편안하게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단 말일세. 걸림돌을 치우면서 소원을 향해 한 발 한 발 겨우 걸어 나가는 것과 편안하게 이완된 몸으로 가볍게 달려나가는 것. 어느 쪽이 원하는 데까지 더 빨리 갈 수 있겠나? 당연히 가벼운 몸으로 달리는 게 좋겠죠.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 아니겠나? 그동안 삶이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왔다.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 이 기술을 몰라서 지금까지 이토록 힘들게 살아온 걸까? 영감님이 참가자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제가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긴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소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줄 압니다. 소원을 내려놓는 것과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긴장을 내려놓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여성 참가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저는 돈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돈은 저를 풍요롭게 해주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거 아닌가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모든 생각과 감정은 깨어남의 대상입니다. 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까지 내려놓아야 하나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이유는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 아닌가요? 흐르는 물이 긍정적인가요? 창밖의 나무가 긍정적인가요? 무엇이 긍정이고 무엇이 부정인가요? 무엇을 두고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불행해합니다. 이것은 모두 조건에 의한 것이지요. 깨어 있음은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있어도 고요하고 없어도 고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내려놓으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지금까지 나는 자라면서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고 책에서도 수없이 읽었다. 모두 하나같이 긍정적인 사고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 수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불가능은 없어.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떨쳐내. 어디서나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벗어 던지라는 이야기뿐이었다. 고개를 들자 창문으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사물들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을 수 없고 그림자가 있는데 해가 없을 수 없다. 아, 나는 무릎을 탁 쳤다. 긍정이 있다면 그 반대인 부정이 있고 부정이 있다면 긍정이 있는 법이다. 긍정이 있는 한 부정이 없을 수 없다. 끊임없이 긍정적이 되라고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라는 건 애당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영감님은 긍정도 내려놓으라고 하셨구나. 긍정도 부정도 없는 상태를 말씀하신 거였구나. 뭔가 살짝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다. 이 기분도 내려놓아야 하는 건가? 슬며시 웃음이 났다. 선생님, 살아가는 의미도 내려놓아야 하나요? 살아가는 의미마저 내려놓으면 앞으로의 제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솔직히 겁이 납니다. 살아가는 의미라. 자네처럼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네. 내가 태어난 의미는 뭘까?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찾아 헤맨다네. 그렇지만 삶의 의미 같은 건 없다네. 네?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네. 삶의 의미라는 것은 자네가 부과한 생각과 느낌일 뿐일세.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는 것과 억지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영화를 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이는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겠지. 네,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은 실상인가 허상인가?
그렇다면 저는 허상을 좇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삶의 의미 같은 건 없다네. 있다 해도 허상일 뿐이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생각과 느낌처럼 말일세. 좀 허무한데요. 저는 그동안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정말로 애를 쓰며 살았거든요. 그럼 전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죠?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갖지 않네.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 순간순간 그냥 하는 것이 기본이네. 순간순간 내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과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간다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배부른 만족감을 얻고,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면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서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얻지.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좇으며 살아간다네. 깨어있는 사람은 추구하는 게 없나요?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지. 깨어있는 사람은 가짜 배고픔에 함몰되지 않고 필요한 정도만 먹고 늘 새로운 느낌이므로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네. 매 순간 깨어 있으면 되네. 매 순간 깨어 있으면 매 순간 새롭게 살 수 있지. 삶의 의미가 없으면 동물과 뭐가 다를 게 있냐고들 하지. 그러나 동물만큼만 살아도 성공이네. 네? 동물보다 제가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동물은 이의 배고픔을 느낄 때 이만큼 먹네. 사냥할 때 오감을 이용해 있는 힘껏 사냥하고, 도망갈 때 오감을 이용해 있는 힘껏 도망가지. 사냥감을 못 잡으면 앞으로 굶어 죽을 텐데 어떡하지? 여기서 잡히면 꼼짝없이 죽을 텐데 어떡하지? 하고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하지 않지. 동물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겠나? 이 사냥감을 잡아서 동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겠다. 오늘 동료들이 먹을 사냥감을 잡으면 난 단체를 위해 희생한 것이니 내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동물의 세계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았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가젤과 역시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는 치타. 그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막 사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순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막 살라는 것과 그저 살아가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한번 잘 생각해 보게나. 동물들이 그 순간을 과연 즐길까? 그들은 그저 그 순간에 제대로 살아있을 뿐이네. 의미를 애써 덧대지 않고 그 순간에 제대로 살아있는 것. 문득 동물들의 삶에서 숭고함이 느껴졌다. 선생님, 사주 말인데요. 자네 또 사주를 보고 왔나? 아니요, 제 동생이 타로를 봤다고 하는데 운명 말이에요.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운명이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깨어있음을 알기 전까지는 믿었죠. 몇 년 동안 구독하던 잡지가 있었는데 구독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 실린 별자리 운세 때문이었어요. 대체로 정확했거든요.
뜻밖의 돈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니 조심하라든지 꽤 잘 맞더라고요. 별자리 운세에 뜻밖의 돈이 들어온다든가 친구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말이 쓰여 있는 걸 볼 때 어땠나? 좋은 말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고 나쁜 말이 있으면 괜히 몸을 사리게 된달까요? 친구한테 말이나 행동을 좀 더 조심하게 되고요. 깨어있음이 무엇이라고 했나? 몸과 마음이 편안한 거라고 하셨죠. 마음은 언제 편하다고 했지? 현재에 있을 때요. 자네가 좋아하던 별자리나 타로, 점을 보고 나면 마음이 어떻던가? 편안하던가? 마냥 편하진 않았죠. 늘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편하지 않다는 건 깨어있지 않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때의 제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돈이 언제 들어오려나, 친구랑 무슨 일이 생기려나, 온통 미래에 가 있는 생각 아닌가. 초점이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있을 때 고통스럽다는 걸 기억하게나. 영감님이 말을 이었다. 타로와 점, 별자리는 새로운 상을 만든다네. 깨어있음은 이미 있는 상을 없애지. 상이 많을수록 자유롭겠나, 없을수록 자유롭겠나. 당연히 없을수록 자유롭겠죠. 자네가 물었지? 운명이 있냐고. 네. 운명이 있든 없든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네. 중요한 건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지. 그래도 자네가 대답을 원한다면 말해줌세. 운명 같은 건 없네. 경계를 인식하는 그 순간. 자네 영화 보는 걸 좋아하나? 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관에 꼭 가요. 커다란 스크린 속에 푹 빠진 느낌이 좋거든요. 그렇군. 영화를 볼 때 자네는 자네 말대로 스크린 속에 푹 빠지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스크린의 경계를 인식해 본 적이 있는가? 스크린의 경계요? 네모난 테두리 말씀이세요? 그렇지. 아니요. 영화에 몰입하느라 그런 것까지 신경 써본 적은 없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네. 무엇 하나에 몰입하면 나머지 것들을 죄다 깡그리 잊어버리지. 영화를 볼 때도 종종 그게 영화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럼 경계를 의식하면서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다마다. 전에도 말했지만 검지를 바라보는 것은 집중하는 동시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네. 검지를 보는 동시에 검지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지. 선생님, 검지의 경계가 대체 뭐죠? 검지를 둘러싼 바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지와 검지를 둘러싼 바깥을 인식하고 그 둘을 동시에 바라보게. 검지를 둘러싼 바깥이라. 설마 이 전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옳지. 바로 그걸세. 검지를 둘러싼 전부를 바라보게. 앞도 옆도 위도 심지어 뒤도 말일세. 결국 전부 다 보라는 말씀이었군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처음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진다네. 영화에 푹 빠져있는 자네에게 영화도 보면서 동시에 스크린의 경계도 인식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나. 그렇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영화와 동시에 스크린의 경계가 눈에 들어오겠지.
그렇게 되면 영화가 단지 영화로만 느껴져서 예전만큼 깊이 몰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화 맛이 떨어진달까? 허허, 그 반대일세. 깨어있는 채로 영화를 보면 영화 맛이 한층 깊어지지. 정말요?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에 몰입이 되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에 갇히네. 자네가 영화 볼 때를 한번 생각해보게. 슬픈 장면이 나오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지. 단지 영화 스토리 때문에 울겠는가? 바로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더해지는 것이네. 관객들은 맞아, 나도 저랬었지 하고 스토리를 덧붙인다네. 사람들은 생각과 느낌을 더해 실제 영화보다 더욱 크게 슬픔을 느낀다네. 그게 영화 보는 맛 아닐까요? 생각과 느낌을 더욱 진하게 느끼는 거? 과연 그럴까? 깨어서 영화를 보면 모든 장면이 새롭네. 영화를 한번 제대로 음미해보게. 그동안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일 걸세. 이미 봤던 영화라도요? 이미가 어디 있는가? 매 순간 새롭네.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 뿐이라네. 영화를 보며 스크린의 경계를 인식하는 연습을 하면 감정의 경계를 인식하는 연습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지. 생각과 느낌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푹 빠져버리네.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버리지. 빠져버리지 않으려면 한 발 떨어져서 생각과 느낌의 경계를 보아야 해. 분노의 경계, 슬픔의 경계, 기쁨의 경계, 모든 것들의 경계를 바라보게. 그게 바로 깨어있음의 시작이네. 선생님, 깨어있음을 연습하기 시작한 후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차, 내가 미움에 빠져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렇다면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감정의 경계일까요? 그건 아닐세. 미움을 깊은 연못에 한번 비유해 보겠네. 미움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는 연못 한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태지. 그렇다면 미움에 빠져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여전히 연못에 빠진 상태이지만 한가운데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거지. 그럼 경계를 인식하는 것은 연못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를 의미하나요? 정확하네. 경계를 인식하는 순간 그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이지. 꼭 경계를 인식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감정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친구 때문에 무척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떠올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는, 오히려 또렷해지는 감정도 있지. 연못에 비유하면 시간이 지나도 물이 마르지 않는 거랑 같군요. 자꾸 옛일을 되새기면서 떠올리고 속상해하니까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거죠. 잘 이해했구먼. 미움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오면 미움은 자동으로 소멸되네. 올라오는 감정의 경계를 인식하고 완전히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기술이라네. 돌멩이 속에 숨겨진 축복. 내가 쓴 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듣기 좋은 말만 있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읽고 나서도 미처 다 삼키지 못하고 혀끝에 남은 약처럼 씁쓸한 내용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깨어 있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어느새 다시 내 발목을 붙잡고는 쉽게 놓아주지를 않았다. 선생님, 글을 쓰기엔 역시 제가 좀 섣부르고 어설펐던 걸까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완벽한 죽음을 맞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미래에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자네가 서 있는 바로 오늘도 과거의 미래였다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던지는 말에 자꾸 상처를 받게 돼서요.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자주 쓰지. 그렇지만 우리는 애당초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네.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뇨? 그동안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상처들은 자네가 스스로 만든 것이네. 네? 말도 안 돼요. 상처를 제가 스스로 만들다뇨?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의미 없이 가볍게 던진 말이라도 상대방에겐 죽을 만큼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선생님. 좋네. 속담대로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치세. 개구리가 죽은 이유는 뭔가? 당연히 날아온 돌멩이죠. 돌이 날아오더라도 개구리가 피했으면 되지 않겠나. 왜 굳이 돌이 날아온 곳에 가서 앉아 있었는가? 네? 애당초 개구리의 목숨을 노리고 던진 돌이라면 돌을 던진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돌은 무심코 던진 돌일세. 개구리를 죽이려고 던진 돌이 아니란 말일세. 그런데 개구리는 하필 그 돌을 맞고 죽었지. 그럼 맞은 개구리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어쨌든 다친 건 개구리잖아요. 자네는 다친 개구리 편이구먼. 이런 말을 하면 자네가 더 크게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개구리는 돌을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라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한 것도 내가 욕을 들을만 해서 들은 거란 말인가? 선생님, 저보고 못난 개구리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못 참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상처가 아물기까지 제가 어떤 시간을 견뎠는지도 모르시고요. 전 선생님처럼 강철 심장이 아니라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나동그라진다고요. 마음이 약한 게 죄인가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고 제 갈 길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처럼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돌을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라뇨.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울먹거렸다. 영감님이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세상에 무심코 던진 돌만 있으면 다행이지. 자네를 겨냥해서 던지는 돌도 수두룩하네. 자네 글에 달린 댓글들처럼 말일세. 자네가 상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들이 돌을 던질 때마다 맞고 울 텐가? 그럼 저더러 어쩌라고요? 맞을만 해서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을만 해서 맞았으니 안 맞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안 맞을만 하면 된다니 그건 또 무슨... 자네가 맞은 돌 하나를 가져와 보게.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나? 댓글 중에 내가 발로 써도 이거보단 낫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짜증나더라고요. 왜일까? 그야 당연히 저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주고 깎아내리니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요. 칭찬받고 싶었구먼. 칭찬까지는 아니라도 왜 그 말이 자네를 맞췄을까? 왜 자네는 그 돌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가고 맞았을까? 제가 그 돌을 기다렸다고요?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나? 자네는 맞을만 하니 맞았다고. 남들은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때문에 자네는 돌에 맞은 것이네. 이 생각이 없었다면 그 돌은 자네를 비껴갔겠지. 돌을 던진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네. 돌을 던진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당연하네. 자네는 지나가는 바람에 상처를 받는가? 그건 그저 자네를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네. 그렇지만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 바람의 잘못인가? 그저 흘려보내면 될 뿐이네. 그렇지만 칭찬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과연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은가? 나도 욕을 먹으면 기분이 상하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어느 누가 칭찬을 마다하겠나? 그럼 어떡하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라 하셨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을 자신도 없고 아플 때는 그저 기억하게 아,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뭐 어때?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자네는 그리 크게 상처받지 않을 걸세. 금방 툭툭 털어버리게 되지. 아, 그게 돌을 맞아도 끄떡 없을 만큼 맷집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지. 그 돌을 끌어들이는 생각과 느낌이 없으면 돌을 아예 안 맞게 되지. 안 맞을만 하게 된다는 말일세. 그러나 만약 돌을 맞았다면 바로 툭툭 털어버리게. 아,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냥 인정해버리면 가볍지 않나? 저는 지금까지 돌을 던진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돌을 던진 사람을 두고두고 원망하면서 아파했어요. 영감님이 나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돌멩이에 관해서 자네에게 또 해줄 말이 있네.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걸세. 뭔가요, 선생님? 누군가 던진 돌멩이를 맞는다는 건 사실 굉장한 축복이라네. 네? 돌멩이를 맞는 게 축복이라고요? 지금까지 돌멩이를 안 맞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선. 그렇지. 그렇지만 돌멩이에 맞아봐야 아픈 줄 알지 않겠나? 아파야 비로소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니 말일세. 자네 글에 달린 댓글이 아니었다면 자네 마음속에 단단히 숨어있는 인정 욕구를 눈치챘겠나? 그렇지만 너무 아픈걸요.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걸림돌로 삼을지 디딤돌로 삼을지는 자네가 결정하면 되네. 돌멩이는 그저 돌멩이일 뿐이니 돌멩이에 맞은 게 아픈 줄 알면서도 계속 맞고 있는 건 바보짓이겠지. 돌멩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돌멩이를 갖고 와서 삶의 생채기를 낸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 선생님, 상처받지 않고 열심히 쓰면
언젠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왜 되고 싶은가? 작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겠죠. 그럼 무지 기쁠 것 같은데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안 되면 좀 어떤가? 아, 나는 눈앞의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구나. 상황이란 날씨처럼 예측할 수도 없고 늘 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상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서 늘 침울했었다. 날씨야 맑을 수도 있고 갑자기 흐려질 수도 있다. 그래,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맑은 날은 맑은 날이고 흐린 날은 그저 흐린 날일 뿐인데. 선생님, 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나? 상황은 그저 일어난 것이네. 깨어있음의 세계에서는 망하는 일이란 없네. 성공하는 일도 없고요. 영감님이 나를 보고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없다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네. 영감님이 나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